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을 알려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이때까지 정말 거의 2년 가까이 채널을 운영해 오면서 희애님은 동기부여를 어디에서 받으시나요? 희애님 얘기도 많이 좀 들려주세요. 고마나님은 항상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셀프 Q&A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거리를 조금 좁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셀프 Q&A로 몇 가지의 질문들을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올해 30살이거든요. 그래서 30살까지의 인생을 쭉 도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을 또 저도 스스로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이 도표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셀프 Q&A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런 세팅에는 이런 술이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는데 제가 알스예요. 알스, 알코올 쓰레기 아시죠? 그래서 그냥 저희 짝꿍님이 먹는 술을 옆에 두고 폼으로 두고 이런 분위기에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아서 두고 저는 티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쑥스럽지만 오늘의 Q&A 시작합니다. 네, 우선 What's in my life? 저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도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특히 20대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질문. 참고로 오늘의 질문은 저의 채널의 애청자이시자 제가 굉장히 의지하는 최서영님께서 제공해주신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시 태어나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서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1991년 4월 17일에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반도체 일을 하셨고요. 어머니는 식품영양학과를 나오셔서 가정의 식단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그런 평범한 가정주부이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단란하게 가정을 꾸리시다가 제가 태어났고요. 저는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피부도 하얘서 이렇게 길에 가면은 막 엄청 하얗다, 여자애가 되게 예쁘게 생겼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제가 3살 때 1993년 가을에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정말 평범했던 가정이 평범하지 않은 가정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어머니는 당연히 정말 힘들게 저와 저의 동생을 거두시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왜 있잖아요. 마지병 아시죠? 맏딸의 그런 책임감을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이렇게 어깨에 짊어매면서 홀로 엄청 끙끙대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래프들을 보면은 제가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지만 20대에 좀 직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었어요. 그게 물론 제가 하고 싶은 게 많고 뭔가 도전 정신이 있고 이래서 얻은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저는 원래는 언론사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이지만 일을 했었고 그 기간이 정말 잠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근무를 하던 그 시기에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 언론사라는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기를 원하셨고 저 역시 맏딸로서 조금 더 집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돈도 더 많이 주고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기 위해서 처음 그냥 일반 직장으로 눈을 돌렸던 게 바로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을 갔고 또 은행을 갔는데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게 아닌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자라면서 그때부터 이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의 답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물론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이리저리 욕심내면서 뭔가 많이 이뤄온 사람이지만 이기적으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막 사회성 떨어지게 막 엄청 이기적으로 산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꿈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좀 엄마 아빠한테 짐을 지울 줄도 알고 좀 저 빨리 독립할 테니까 뭐 몇 살 때까지는 좀 봐주세요. 엄마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응석도 좀 부릴 줄 아는 이기적으로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좀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했다면 나의 현재 모습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잘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욕심내서 뭔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혹은 돈이 있더라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잃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저는 좋은 가정에서 잘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끔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 합리화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오히려 막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가지고 뭔가 열심히 살지 않고 부모 덕을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게으른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환경에 만족합니다. 네, 근데 Q&A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뭔가 또 스트리밍 할 때랑은 느낌이 다르네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살면서 가장 많이 울었을 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거 뭔가 자소서에도 절대 안 나올 법한 그런 질문이어서 사실 진짜 많이 당황했는데 사실 질문은 가장 많이 울었을 때를 물어봤는데 저는 반대로 많이 울 것 같은데 울지 않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그래프를 보면 19살 때 엄마 사고라고 해서 이렇게 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나이가 이제 91년생이라서 끝자리가 1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도가 저희 나이랑 끝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19살 때는 바로 2009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2009년 가을 수험생들은 이제 수능을 앞둔 11월이 다가오면 다들 예민하죠. 그래서 저도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알고 세상 까칠하고 그리고 굳이 급식실이 있는데 엄마한테 급식소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도시락을 이제 막판에 한 달 정도는 싸달라고 했던 굉장히 유난 떠는 고3이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이 스토리에 관련해서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제가 쓰고 나서 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좀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딱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담긴 글이어서 그리고 스토리여서 그냥 이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 단풍이 한창 젖먹던 힘까지 형형색색의 모습을 보여줄 때쯤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이들이 있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고3 수험생. 나 역시 미간 조금만 찌푸리면 요구사항이 들어지고 어느 것 무서울 것이 하나 없는 어느 가정의 고3 여학생이었다. 급식실 가는 시간조차 아끼겠다며 도시락을 싸서 다니겠다고 했던 나는 출근길, 등교길, 이중의 고통을 짊어진 엄마의 애환 따위는 전혀 염두의 대상이 아니었다. 날이 적당히 선선했던 영락없는 가을날인 그날의 도시락 메뉴는 추어탕이었다. 하늘색 일제 보온 도시락통을 열기도 전에 이미 메뉴를 알 수 있었다. 도시락 가방에 반쯤 흘러넘친 국물이 이미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3 수험생인 나는 생각해보면 늘 화가 나 있었다. 그날도 여지없이 흘러넘친 추어탕, 이걸 닦기 위해서 낭비하는 나의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울분을 쏟아내기 위해 꺼두었던 휴대폰을 깨웠다. 뚜루루루 뚜루루루루. 통화 연결음은 자꾸만 메시지를 남기라며 도통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았다. 10번쯤 했을까? 미간에 잔뜩 주름이 진 채로 화가 난 고3 수험생 19살의 나는 남은 추어탕 건더기로 대충 점심을 해결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날은 뭔가 엄마랑 꼭
통화를 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쉬는 시간마다 연결도 되지 않는 연결음을 계속해서 들었다. 추어탕에 대한 화를 쏟아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였던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이를 넘어선 걱정이 자리 잡았던 것인지, 이제는 기억이 희미해져서 분명하지 않지만 통화 기록이 세 자리가 되어갈 때쯤에는 이미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저녁이 다 되어 있었다. 그날은 엄마가 데리러 오지 못한다는 숙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데리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또 우라통이 터진 고3은 씩씩거리면서 집에 갔고 12시가 다 된 시간쯤 삼촌을 마주했다. 그때의 기억은 사실 희미하다. 엄마가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쳤다는 것, 당분간은 집에 올 수 없다는 것 등의 꽤나 어깨를 세게 짓누르는 이야기들이 들려왔고 나는 그때 확신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드라마들은 거짓부렁이라고. 드라마에서는 가족의 죽음이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오열을 하지만 그때의 나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다. 그저 사고 회로가 정지하고 멍하니 공기의 흐름을 느꼈을 뿐이다. 삼촌이 돌아가고 방으로 돌아온 동생과 나는 서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 씻었고 불을 껐고 누웠다. 어둠이 묻은 벽을 향해 멍하니 시선을 내려뒀던 그날의 그 순간은 아직도 선명하다. 네, 뒤에도 일단 글이 있긴 한데 여기까지 읽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 있는 엄마의 사고는 엄마가 이제 재탕원을 하세요. 이렇게 홍삼즙이나 포도즙 같은 거를 만드는 가게를 재탕원 혹은 건강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손이 이제 운영하는 가게에 있는 분쇄기에 빨려 들어갔고 크게 사고가 난 거예요. 고무장갑이랑 함께 손이 빨려 들어가서. 그래서 엄마가 정말 크게 다치셨고 그게 제가 고3 수능을 한 열흘 정도? 2주 남짓 정도 남긴 상태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읽었던 것처럼 이 질문, 오늘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살면서 언제 가장 크게 울었는가이지만 반대로 제가 정말 크게 울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울었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눈물이 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엄마는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쓰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움직이지 못하시고 몇 개의 손가락은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왜 열심히 살아? 왜 그렇게까지 책임감을 느껴? 이런 것들이 저의 상황이 만든 결과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써 담담해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애써 더 책임감을 가져야 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세 번째 질문은 나에게 성실함이란? 이라는 질문입니다. 저에게 성실함이란 도깨비 방망이다. 이 믹서기 같은 도깨비 방망이 말고 금 나와라 와라 뚝딱 하는 그 도깨비 방망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이제 우화에 보면 도깨비 방망이는 금 나와라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하면 은이 나옵니다. 저한테 성실함이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람이 성실하면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각인되어 있지 않은 순간을 넘어서서 내가 계속해서 성실함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에게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질 수 있고 어떤 한 조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뭐 좋은 학점이라던가 혹은 좋은 결과물, 뭐 합격 이런 것들을 손에 쥘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성실함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활 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생활 내내 계속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게 제가 다 정말 성실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물들이었고 제가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리다시피 20대 때 특히나 뭔가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성실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결과물들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를 갔을 때 1학년 1학기 성적이 4.5였거든요. 올 A뿔? 하나가 A였나?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미쳤어. 왜 이래? 막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되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가 비평준화인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비평준화인 그런 라인에서도 공부를 제일 잘하는, 자랑 아니에요, 팩트 팩트, 공부를 제일 잘하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 안에서 내신 받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되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런 가닥이라고 하죠. 그런 본세가 있어서 대학교를 가서도 그냥 늘 하던 대로 오히려 덜 했는데도 학점이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한 번 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역시 열심히 하면 된다,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근데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 있잖아요. 떠올려 보시면 다 성실해요. 뭔가 앞자리에 항상 앉고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교수님 말대로 행동하고 따르고 이런 학생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조직에서 되게 어른들한테 예쁨 받고 그런 좋은 평을 받는 사람들은 다들 성실해요. 근데 이게 꼭 어른들한테, 뭐 팀장님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저는 그냥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함 이꼴 도깨비 방망이. 그 어느 누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지금 30살인데 60, 70, 80이 될 때까지도 지금 같은 결의 성실함은 아니겠지만 계속 사람이 성실하다면 누군가는 항상 옆에 있을 것이고 나는 항상 후회하지 않는 삶을 그때까지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살면서 가장 비참했던 순간을 꼽는 건데요.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바로 떠올랐던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편입학을 했다고 되게 여러 차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편입학을 하기 전 학교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기숙사에서는 아침 식사랑 저녁 식사만 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편입학 준비할 때 휴학 없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학원 시간이 보통 7시였어요. 근데 제가 만약 늦게까지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은 기숙사 밥을 못 먹고 학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너무 돈이 아까웠어요. 돈이 아깝고, 그리고 밖에서 또 사 먹으면 시간도 이중으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랑 시간을 둘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락앤락 통 있잖아요. 플라스틱 통. 이제 그거를 급식소에 가서 밥 안 먹는 날은 밥을 퍼서 그냥 제가 따로 사비로 구매한 김이랑 가루 같은 거 뿌려가지고 그냥 주먹밥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그냥 이동하면서 버스에서나 혹은 학원 복도 같은 데에서 그렇게 먹으면서 좀 기숙사 밥을 못 먹는 아까움을 충당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그날도 여지없이 다른 날처럼 학교 수업이 늦게 마치는 어느 날이었는데 밥을 못 먹는 대신에 이렇게 급식판에 제 밥을 받아가지고 그걸 락앤락 통에 옮겨 담을 여는 심산으로 이렇게 락앤락 통을 한 손에 쥐고 급식판에 밥을 막 이렇게 가득 담고 있었어요. 주먹밥 하려면 밥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담고 있는데 생각하니까 속상해. 한 급식소 아주머니가 되게 화가 나신 표정으로 다가오셔가지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너 그 통 왜 들고 왔냐고, 밥 밖으로 가져가는 거냐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저보고 너 기숙사생이 맞긴 하냐, 이렇게 좀 도둑 취급을 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참, 그렇게 이 질문에 나온 단어 비참, 그렇게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그 시기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휴학을 안 하고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구라고 하죠. 친구들, 과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랑도 잘 못 어울리고 이제 공부에만 이렇게 열중을 하는 내가 가끔은 막 회의감이 들기도 했거든요. 왜 내가 이런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지 못하고 이렇게 밤낮으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하고 있나, 이게 무엇을 위함인가, 이런 속상함도 있었어요.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예민한 것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그 급식소 아주머니께서 정말 그때 한창, 그리고 대학생 때 예민하잖아요.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이 탈 때고. 근데 그런 많은 기숙사생 앞에서 그렇게 창피를 주시는데 너무 서럽고 너무 비참하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진짜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 뭐가 그렇게 비참했냐면 사실 시간은 아끼기 위함이 맞았고 시간을 아끼는 게 맞았는데 돈까지 제가 신경을 썼었기 때문에 기숙사의 밥을 가져간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기숙사 밥을 가져가지 않으면 내가 밖에서 또 사 먹는 거니까, 그러면 기숙사에 이미 낸 돈이랑 밖에서 사 먹는 돈이랑 이중으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어린 마음에 대학생인데 엄마한테 돈 타서 쓰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였는데, 그런 아주머니가 나를 그렇게 취급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지나면서 내가 돈이 막 엄청 많았다면 이런 서름을 겪지 않았을까? 뭐 이런 서름을 겪지 않으려면 대체 돈이 얼만큼 있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이 단어 그대로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자극제가 됐어요. 나 여기 진짜 뜨고 만다. 저 급식소 아줌마 내가 절대 안 보고 만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촉매제가 되기는 했는데, 어린 마음에는 정말 큰 스크래치가 됐던 일이긴 했습니다. 비참했네요. 어린 날의 저는. 속상했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어울리는 형용사 5개. 되게 이거 꼽는데 시간 진짜 많이 걸렸고요. 되게 어려웠어요. 첫째, 도전적인. 첫 번째, 도전하는 이라는 형용사는 다들 공감하시나요? 저는 돌아보면 늘 도전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되었든 안 되었든 내가 뭔가 관심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일단 정말 절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면 다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도전을 하지 않고 그 일이 나에게 맞는지, 내가 했을 때 실패할지 성공할지를 어떻게 아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무대뽀 정신으로 도전을 해야 삶이 변한다고 생각하고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덕에 이렇게 아직 다 빼곡하게 채우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그래프가 꽤나 가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가 뭐였죠? 둘째, 노력하는. 노력하는은 저는 되게 똑똑하지 못해요. 공부를 하는 것도 머리가 좋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대학 학교 이렇게 시험이 앞두고 있을 때 남들이 한 2주 정도만 하면 되면 저는 3주 정도 해야 돼요. 그렇게 뭐 암기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정리를 뛰어나게 빼어나게 잘 한다거나 그런 능력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늘 앞자리에서 수업 듣고 교수님들한테 질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그렇고 살아오는 방식에서도 그렇고 늘 노력으로 얻었어요. 저는 뭔가 진짜 운으로 얻은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만 해도 제가 뭐 연예인 출신도 아니고 한때는 짧게나마 방송을 했지만 그때 엄청 인지도를 쌓아서 제가 개설을 하자마자 구독자가 엄청 많아졌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빼어나게 예쁘다거나 빼어나게 지식을 엄청 갖고 있다거나 그 어떤 것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채널을 위해서도 엄청 노력을 했죠. 제가 은행을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 지식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려고 늘 공부했고, 그리고 저의 과거를 바탕으로 업글 개념,
이렇게 자기계발 개념 알려드리려고 과거에 대한 정리, 그리고 이걸 활용한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늘 노력을 했고, 노력 덕분에 그래도 이 정도로 오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 있는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지인들이랑 얘기를 해서 저도 공감을 했고 지인들도 공감을 한 거였는데, 저는 자신감이 항상 좀 있어요. 어떻게 다른 말로 한다면 자존감이 낮지 않은 거겠죠. 높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낮지 않아요. 저는 이게 사실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해서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도전적인이랑 비슷한 거죠. 내가 리포터에 도전해서 방송을 못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은행원은 경제학과만 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공기업? 뭐 꼭 2, 3년 준비한 사람들만 가라는 법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나도 하면 할 수 있다. 일단 해보자. 이런 자신감이 저는 항상 있어가지고 아까 1번의 무대뽀 정신이랑 좀 일치하죠. 그래서 뭔가 계속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팟캐스트 새로 개설했잖아요, 여러분. 많이 홍보했는데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팟캐스트를 이렇게 다른 분들이랑 협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 하자, 뭐 안 될 거 뭐 있어. 그러니까 대박을 치겠다는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해보자. 일단 해서 결과를 만들어야지. 걱정부터 하지 말자. 이런 게 제가 갖고 있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야, 너 대단해. 이 자신감이 아니고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야, 나도. 그런 자신감.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좀 자신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효율적인. 이 효율적인이라는 건요, 제가 되게 저질 체력이에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아니고요. 정신적으로도 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할 줄 압니다. 가령 제가 편입학을 했을 때에는 친구들이랑 연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보고 공부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달려나갈 때에는 뭐 드라마 다 끊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봐요. 저 되게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다 끊습니다. 왜? 나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내가 효율적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효율성을 갖고 무엇인가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말이 너는 인간관계를 참 효율적으로 갖고 가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일까? 욕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저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서도 진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팩트죠. 근데 여기에서 마치 연인, 남자, 여자랑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고 해서 그 남자가 반드시 나를 좋아해줄 보장은 없잖아요. 하지만 도전은 할 수 있죠. 계속 애정 공세도 할 수 있고 좀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평생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에너지를 쏟는 기간도 정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아니다 싶을 때에는 털어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도 맹목적으로 나만 좋아해 달라고 아이처럼 조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친구가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거라서 저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상대에게 섭섭함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묻어줄 줄도 알고
그리고 언젠가 좀 기회를 봐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기회가 생긴다면 또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서로에게 막 집착을 한다거나 왜 쟤는 나랑만 놀지 않고 쟤랑 또 노는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착을 한다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셨더라고요. 저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매사에 제가 갖고 있는 총량의 에너지를 어디에 조금 더 집중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형용사는 바로 손절하는입니다. 이게 형용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손절하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니다 싶은 거는 놓는 거예요. 저는 이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 다 쓰지는 못했지만 대외 활동이나 다른 활동들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특징을 공통점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아니다 싶은 거는 바로 손절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바로라고 해서 예를 들어 나 이 조직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만둘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가 아니고 충분한 고민을 한 끝에 놓을 줄 아는 결단력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직을 많이 한 거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겠지만, 내가 이 조직이 진짜 고민과 고심과 끝에 정말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을 때에는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것 외에 현실적인 발전성이나 그런 나의 에너지 소모, 이런 모든 경제적인 요소들을 다 따져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봐도 그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은 직장을 갈 수 있었고 또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아쉬움은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어요. 저도 왜 직장을 그만두고 공백이 한두 달이라도 생기면 왜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대신에 이 리스크를, 이 불안감을 이겨내지 않으면 야, 너 결국 성공할 수 없다, 발전할 수 없다 라고 스스로 계속 되뇌였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더 발전할 수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저는 손절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다 싶으면 빠이 해야죠. 네, 여러분,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셀프 Q&A 5가지 질문을 준비해와서 조금 긴 시간 동안에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개인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좀 이런 영상을 찍어도 되나 고민도 많이 들었지만, 이런 저희 얘기를 들려드림으로써 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과의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영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용기 내어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동기부여가 어디에서 나오나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궁금해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꽤 많이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나서도 오늘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를 계속해서 더 한번 써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또 이야기거리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Q&A 영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너에게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Q&A 때 또 참고를 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재미있고 유용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